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한 남자입니다. 이름은 조승수. 나이는 40대이지요. 오늘 이 글을 쓰게 된 건 단지 지나간 감정의 찌꺼기를 털어내기 위함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동정을 얻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다만 제 삶에서 가장 커다란 감정의 격변이 찾아왔고 그 중심에는 평생을 오해하며 미워했던 어머니가 계셨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주 오래전부터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갑작스레 열렸고 저는 그 문 너머에서 제가 몰랐던 수많은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향해 품었던 증오와 원망은 생각보다 얕고 부끄러운 감정이었습니다. 손에 움켜쥐고 살았던 그 감정들은 사실 진실을 모른 채 휘두른 칼날이었고 결국 저 자신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내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한 사람에게 복수를 감행했고 또 다른 한 사람과는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한 화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감정이라는 건 때로는 너무 거칠고 어리석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 믿고 있는지도 모른 채 자신을 괴롭히게 만들지요. 저는 이제야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전하려 합니다. 제가 어릴 적 기억했던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이 하나 있고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집은 어딘가 부족하긴 했지만 그래도 웃음이 없진 않았습니다. 장난꾸러기였던 형은 동네에서 인기도 많았고 어머니는 그런 형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듯 아끼셨죠. 저보다 5살이나 많았던 형은 저에게 영웅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너무 멀게 느껴지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영웅 같은 형이 제가 18살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유는 있었어요. 아버지가 언제부터인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 바람이 불어서 밖으로 돌기 시작하면서 어머니와 극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외박도 잦고 하는 일이 많아 어머니와 많이 다퉜습니다. 그러다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생각했던지 어머니마저 바깥으로 돌기 시작하면서 나름 공부를 좀 했던 형은 사춘기와 맞물려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게 다 부모님 탓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는 형이 학교를 다녀왔는데 저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챙겨줄 사람도 없고 어차피 저도 초등학생 고학년이었기에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는데 형 눈에는 그게 안쓰러웠던 모양입니다. 제 가방을 던지며 제 머리를 쓰다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또 집에 안 들어왔냐? 그렇지 뭐. 나중에 풀리시면 또 들어오실 거야. 원래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잖아. 대신 할머니가 이따 반찬 챙겨오신댔어. 부모님이 두 분 다 나가 있었지만 할머니는 가까이 살았기에 그래도 저희들을 많이 챙겨주시려고 노력하고 이것저것 반찬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형은 아무것도 위로가 되질 않았습니다. 나는 그렇다 쳐도 승수 너는 한참 잘 먹을 시기인데 자식 눈에 밟히지도 않나? 아, 진짜 부모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세상에 내 인생 챙겨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 너도 부모님한테 의지하지 말고 너대로 살아. 나는 이제 부모님한테 의지하지 않을 거야. 내 맘대로 내 인생 설계할 거야. 형도 나가려고? 집안 꼴이 이러니 있기가 싫다. 나 좀 놀다 올게. 너도 갈래? 아니, 나는 그냥 집에 있을게. 형도 안 나가면 좋겠는데. 형이랑 어울리는 사람들 나 저번에 봤는데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 다 나처럼 가정에 상처 있는 녀석들이라 그렇지. 알고 보면 나쁘지 않아. 부모란 사람들이 자식을 낳아놓고 그렇게 거리로 몰게끔 만드네. 그렇게 씁쓸하게 내게 웃고 가버린 형은 그때라도 저는 붙잡았어야 하는 건데 그러지 못해 저는 그게 아직까지도 응어리로 남고 있었습니다. 반항심이 극에 달해 집을 나가 살던 형은 그날도 어딘가로 향하는 길에 오토바이를 몰고 달리다가 도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인생의 끝도 함께 맞이해버렸습니다. 뒤늦게 아버지도 어머니도 부랴부랴 찾아와서 병원 응급실에서 형의 이름을 부르며 쓰러졌던 어머니의 비명은 제 귓가에도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들리는 듯 합니다.
형의 주검 앞에서 무릎을 꿇은 아버지는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한 채 단지 자신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고요. 그 사고를 기점으로 우리 가족은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충격받아서 자책하며 매일 형의 방에 틀어박혀 나올 줄을 몰랐고,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의 행동에 화가 나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 싸움은 처음엔 형에 대한 슬픔의 표현 같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서로를 탓하는 원망으로 변했고, 결국엔 욕설과 가구를 부수는 고성과 파편들만이 거실에 남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학교와 집 사이를 유령처럼 떠돌았고 말이죠. 형이 세상을 떠난 날 이후 이제는 그것이 싸울 핑계였던지 부모님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형이 그렇게 간 게 누구 탓이냐며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셨고, 처음엔 낮은 목소리로 시작되던 말다툼이 점점 날카로워지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형의 영정사진 앞에서도 서로를 향해 삿대질하며 울부짖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너 때문에 애가 그렇게 된 거야. 네가 엄마이니 애 잘 돌봐야 하지 않아? 난 사업 때문에 바깥에 전전한다 쳐도 넌 애 엄마잖아. 뭐라고? 애는 엄마 혼자 키워? 내가? 당신이야말로 애를 방치한 게 누구인데 매일 술만 마시고, 그렇다고 생활비 한 번을 안 가져와서 내가 나가서 번 거 몰라? 내가 밖에 나간 것도 생활비 벌러 나간 것이었다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생활비를 가져오지 않아서 바깥 나가서 돈을 벌려고 했던 것이고, 형은 어머니마저 그렇다고 오해를 한 것 같았지만 그래도 실상은 모르긴 했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의 말을 믿고 싶었어요. 그러나 부모님의 그런 비난이 거칠게 오갈 때마다 저는 어김없이 형의 사진을 등지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저히 그 집안 안에 더 머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싸움 소리가 문 밖까지 번지고 급기야 동네 어귀까지 들릴 정도로 커졌을 때, 결국 흰 머리를 뒤로 단정히 묶고 올라오신 할머니는 문을 열자마자 그 광경을 보시고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바닥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아이고야, 애 하나 먼저 보낸 것도 억장 무너질 노릇인데 너희는 대체 무슨 꼴이냐. 하지만 그 말이 불시에 기름을 붓는 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획 돌려 할머니를 보며 다 이 여지 때문이라고 소리쳤고, 함께 당장 내보내자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쌓인 울분을 못 이기고 식탁을 내리치며 나도 이런 집안에서 당신이랑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했고, 아버지는 코웃음을 치며 그래 너 혼자 다 잘났지, 어디 한번 나가서 잘 살아봐 라는 말을 끝으로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고 홧김에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조용해졌지만 그 조용함은 평온이 아닌 냉기였습니다. 저는 부부싸움이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었기에 그래도 곧 어머니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돌아와서 또 묵묵히 집안일을 해냈지요. 그리고 며칠간 엄마는 집에 머무르면서 저를 맛있는 고기 반찬으로 그 누구보다 잘 챙겨줬습니다. 이렇게 엄마가 맛있는 반찬도 해놨으니 아버지도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보이질 않았죠. 그날 아침 평소와 다르게 조용히 부엌에서 무언가를 챙기던 어머니의 낯선 기색을 눈치채지 못한 채 저는 등교 준비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머니는 평소처럼 잔소리도 하지 않았고 밥상을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거운 가방 하나를 들고 현관 앞에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승수야, 잠깐 엄마 좀 다녀올게. 그러니까 어디요?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꼭 어딘가로 영영 안 보는 대로 떠날 것만 같은 어머니여서 저는 불안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으로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미안하다라고 말을 했고, 그 말은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제 가슴 어딘가가 내려앉았고 본능처럼 저는 어머니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가지 마요. 이혼하지 마세요. 우리랑 같이 살아요. 나 엄마 없으면 안 돼요. 엄마 제발 날 버리지 말아요. 그때 제 목소리는 울음에 젖어 흐느끼듯 터져나왔고 저는 두 무릎을 꿇은 채 어머니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제 입에서 새어나오는 말들은 제 감정의 마지막 끈이었고 그 끈으로
어머니의 발걸음을 잡아 둘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저를 끌어안아 울먹이는 목소리로 흐느꼈지요.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그래도 엄마 너 포기하지 않고 꼭 돌아올 거야. 엄마 기다려줘. 반드시 널 데리러 올 테니 약속할게. 라고 중얼거리더니 이내 제 손을 떼어내고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려 문을 나섰습니다. 겨울비처럼 찬바람이 그 문틈으로 들어왔고 어머니의 뒷모습은 점점 멀어지더니 계단을 내려가며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남은 건 상실도 슬픔도 아닌 분노였습니다. 약속 같은 거 믿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엄마란 사람은 결국 떠나는구나. 나를 놔두고 자기 감정 하나 추스르지 못하고 집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아빠와의 싸움을 끝낼 방법 대신 그냥 도망치는구나. 그 생각이 가슴을 파고들자 어린 제 마음에는 깊고 검은 미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신 날 저는 그분을 가슴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살아있으되 제 인생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매달렸건만 가버린 엄마. 아버지는 이미 내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사람이었고 이제 어머니마저 마음에서 몰아내기로 했습니다. 그 미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굳어졌고 마치 자라나는 돌덩이처럼 마음속에서 무겁게 커져만 갔습니다. 누구도 그 감정을 건드릴 수 없었고 저조차 그 미움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떠난 사람이 잘못한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어머니가 떠난 뒤 아버지 역시 가관이었습니다. 가끔 술에 절어 비틀거리며 새벽에 들어오긴 했지만 눈에는 책임이나 애정 같은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저는 할머니 손에 보내지고 말았고 저는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한평생 시골에서 흙을 일구며 살았던 할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도시로 올라와 아버지와 가까이 살더니만 저를 떠맡으셨습니다. 주름 깊은 두 손으로 매일같이 우리 옷을 빨고 밥을 짓고 학교 갈 채비를 도와주셨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할머니의 눈은 언제나 안쓰러움과 피로함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방심하면 무너질 것 같은 그 공기 속에서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허나 밤만 되면 달랐습니다. 불을 끄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우면 아버지의 텅 빈 방이 떠오르고 어머니가 놓고 간 냄비 하나 옷가지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벽을 타고 흐르는 그림자 속에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고 저는 매일같이 가슴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우리를 버렸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 두고 가셨어요? 그 물음은 결국 원망이 되었고 저는 그 원망을 품고 잠들다 깨어나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부모님의 빈자리는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그 빈자리는 제 속에서 고요하게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였나 할머니는 어머니에 관한 욕을 제게 참 많이 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또 저녁 밥상을 차려주시며 심지어는 학교에 가는 제 등을 토닥이면서도 어김없이 어머니를 향한 저주 같은 말을 내뱉으셨습니다. 이렇게 된 건 다 네 엄마 때문이다. 독한 것. 지 자식을 버리고 지 좋다고 나간 여자는 상종도 못해. 아들 하나 먼저 보내준 됐지. 나머지 하나까지 놔두고 새 가정 꾸리겠다고 집을 나가냐? 사람도 아니다. 너도 네 엄마 같은 거 부모라고 생각지도 말어라. 엄마가 나를 버리고 다른 가정을 꾸리러 갔어요? 집 나간 거 보면 모르냐? 여자들은 집 나가면 다 믿을 곳이 있어서 나가는 거야. 그 말들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말하실 때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머니는 물론 아버지와 늘 싸우시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 언제나 형을 더 잘 키우고 가족을 더 잘 지키기 위한 몸부림 같았고 냉장고에 반찬이 하나 남았을 때면 언제나 자식들 입에 먼저 넣어주던 분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엔 비 맞을까 제 우산을 덮어주던 어머니였고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꼭 안아주시던 손길이 아직도 기억 속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런 분이 정말로 자신만을 위해 우리를 버리고 떠난 걸까?
아무리 엄마가 원망스럽고 미워도 제 추억 속에 어머니의 모습이 있었기에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옹호하는 말 한마디를 꺼내기만 하면 할머니는 제 말을 뚝 끊고 얼굴을 붉히며 소리치셨습니다. 그런 소리 다시 할 거면 너도 네 엄마 따라 나가라. 그 말이 너무 무서워서 저는 어머니에 대한 말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식탁에서 국그릇을 밀며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저는 입술을 질끈 깨물고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만 중얼거렸죠. 아니에요. 엄마는 그런 분 아니에요. 엄마는 날 사랑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혹시 할머니 말이 맞는 건 아닐까? 정말 어머니가 우리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를 찾아간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조용히 피어나곤 했습니다. 사랑과 미움, 신뢰와 의심, 그 사이에서 저는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운 감정의 파도가 하루하루 제 마음을 좀먹고 있었어요. 사람이 그렇게 무정할 리 없고 단 한순간의 감정으로 등을 돌리진 않았을 거라 생각하며 제 나름대로 어머니를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모든 믿음을 조롱하듯 가혹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 집 살림은 빠듯해졌고 할머니와 함께 사는 일은 점점 숨이 막힐 정도로 고단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연세도 많으셨고 돈이 없었기에 폐지나 빈병을 모아서 가져다 팔고 소일거리로 겨우 연명했습니다. 아버지는 간혹 세금 독촉장이 날라올 무렵에야 부랴부랴 몇 푼을 보내오곤 했지만 전화 한 통 없이 사라졌다가 필요할 때만 그것도 어머니가 아닌 낯선 여자랑 함께 다정하게 돌아오는 그 모습에 저는 점점 실망을 넘어 미움에 가까운 감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도시락 반찬이 초라하다고 놀림을 받았고 체육복과 수학 학원비, 현장 체험 학습비처럼 늘 손에 들려오는 고지서 앞에서 저는 어김없이 고개를 숙이고 할머니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손을 떨며 지갑을 뒤적였고 결국 없는 돈을 쥐어주며 미안하다 승수야 하시는 그 말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죄인처럼 살아가는 현실을 더 뼈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머니는 저의 미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적어도 아버지는 가끔씩이라도 생활비를 보내고 명절엔 얼굴을 비추기라도 했지만 어머니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무 소식도 편지도 생일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저에게 그분은 진짜로 우리를 잊은 거다라는 확신을 안겨주었고 그 확신은 미움이라는 단어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벽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나를 낳은 사람이 맞는 걸까? 엄마는 어쩌면 처음부터 날 사랑한 적 없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 저는 더는 엄마를 기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없는 사람처럼 이미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내 마음에서 지워내야만 했습니다. 그게 제가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우리 삶에서 종종 있던 것 같기도 하고 없던 것 같기도 한 사람이었고 1년의 명절 때나 얼굴을 겨우 비췄지만 그조차도 가족을 향한 그리움보다는 잠을 자거나 고단함을 피하러 오는 듯한 모습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여자가 오면 쪼르르 나가셨지요. 그래도 그런 아버지를 할머니는 늘 감싸셨습니다. 그놈도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래. 마누라가 집을 나가버렸으니 너희 아버지도 마음이 말이 아닐 거다. 그래도 네 아버지 덕분에 이렇게라도 살 수 있는 거야. 그럼 그 같이 다니는 여자랑은 결혼하는 거예요? 글쎄다. 근데 분위기 보면 결혼할 것 같기도 하고 네 엄마보다 나은 여자 아니냐. 그래도 애 있는 남자를 저렇게 곁에서 살뜰하게 보살피니 그 순간부터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부모라는 이름에 기대지 않고 나 혼자 살아남겠다고 오로지 할머니만을 의지한 채 할머니가 지켜주는 울타리 안에서 제 인생을 개척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진 건 없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밤새워 책상 앞에 앉아 졸린 눈을 비비며 문제집을 풀었고 도시락 대신 물 한 병으로 점심을 때우며 학원을 오갔습니다. 성적은 그리 쉽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환경도 시간도 체력도 넉넉지 않았고 가끔은 자신이 미련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오직 한 사람,
할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3 겨울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의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합격 소식을 알렸을 때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고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기쁨도 미안함도 그리고 자랑스러움도 모두 담겨 있었고 저는 그 눈물 하나로 지난 고된 시간들이 모두 보상받는 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지만 동시에 세상 누구보다 부유한 사랑을 받고 자랐다는 걸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할머니의 방문을 열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저 서울 갈게요. 이제부터 제가 잘할게요. 절 여기까지 키워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할머니는 제게 등을 돌린 채 이불 속에서 흐느끼셨습니다. 아마 울음을 감추려 하셨겠죠. 저는 더는 말하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뿌듯함과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인생이 이제 조금씩 제 편이 되어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제 인생에 또 하나의 깊은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내게 단 하나뿐인 가족, 한때 내 삶의 전부였던 할머니가 병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들은 건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아든 지 얼마 되지 않아 서울로 짐을 옮기던 와중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던 증상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더니 어느 날은 갑자기 할머니가 혼잣말처럼 요즘 밥맛이 없네 라며 숟가락을 놓는 걸 보고 저는 참으로 기가 막히게도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학교를 다니며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해야 했지만 저는 주말마다 집으로 와서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해서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어도 할머니가 잠든 얼굴을 하염없이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띄게 나빠졌고 점점 수척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대학을 간 뒤에는 다시 집으로 안 가려고 했지만 할머니가 걱정스러웠기에 곁에 있어 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할머니는 고모, 그러니까 딸이 셋이 있었는데 유난히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편애가 각별했기에 딸 셋은 출가 외인이라고 등지셨기에 어느 누구 하나 딸들은 할머니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들 하나 편애했던 와중에서도 아들 또한 나몰라라 하고 집에 오지 않았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할머니가 자식 농사는 망한 것이었죠. 그래도 할머니는 제게 이리 말씀하시고는 했습니다. 자식 농사가 아예 망한 건 아니야. 그래도 내가 아들 덕 보잖니. 아들이 너처럼 훌륭한 손주를 낳아서 길러서 내가 그 덕 본 거다. 내가 뭘 어쨌다고 할머니한테 잘하지도 못했는데. 저는 눈시울을 붉혔고 그래도 할머니가 제 곁에 오래오래 계시기를 바랬습니다. 부모 역할 못한 부모보다는 그래도 할머니가 제 곁에 있어 주셔서 살 수 있었으니 말이죠. 그렇지만 제 바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조심스럽게 말기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더 절망스러웠던 건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끝내 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몇 번이나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남기고 친척을 통해 연락을 해보았지만 돌아온 건 딱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바빠서 나중에 갈게. 네가 할머니 좀 잘 보살펴라. 대체 언제 오는데요? 할머니가 아버지한테 어떤 마음인지 잘 알잖아요. 끊는다. 그렇게 끊어진 전화에 저는 힘이 빠졌고 아버지의 그 말은 결국 끝내 오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았습니다. 참 자식이 뭔지 할머니는 아프신 와중에도 자꾸만 아버지를 걱정하셨습니다. 말기 통증으로 온몸을 뒤틀며 고통스러워하시면서도 저만 보면 당부하기에 바빴죠. 너 아버지 미워하지 마라. 그 애도 애비 노릇 못해 미안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감싸기 바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한참 숨을 고른 후엔 제게 꼭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이게 다 네 엄마 때문이다. 그 애만 안 나갔어도 너네 아버지가 이렇게 망가지진 않았어. 승수야, 네 엄마는 절대로 엄마 자격 없다. 엄마라는 이름 가졌으면 끝까지 버텼어야지.
너를 두고 떠난 건 절대 용서받을 일이 아니야. 할머니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속은 쥐어짜듯 아팠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실망도 컸지만 점점 깊어지는 할머니의 병세와 맞물려 어린 시절 저를 두고 떠났던 어머니에 대한 분노는 마치 태풍처럼 거저만 갔죠. 할머니가 고통스러워하실수록 저는 더욱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절 버리고 떠난 사람이라는 생각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건 오직 할머니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제게 미움 그 자체였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웠기에 더 미웠고 버려졌다는 기억은 제 자존심의 밑바닥에 독처럼 스며 있어 할머니가 아파하실 때마다 더욱 치밀어 올랐습니다. 할머니의 기침 소리, 약을 넘기기 어려워하시는 떨리는 목소리, 새벽마다 병실을 비추던 희미한 형광등 아래에서 제 감정은 점점 짙은 원한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든 할머니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무슨 약이든 무슨 치료든 하나라도 더 해보자며 병원에 찾아가 의사를 붙잡고 사정을 해보기도 하고 인터넷을 뒤져 민간요법이란 민간요법은 다 적어가기도 했지만 현실은 차가웠고 저는 그저 학생이자 손주에 불과했습니다. 돈도 권한도 결정할 힘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루하루 쇠약해져 갔고 그 모습을 보는 것 외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의 끝을 향해 가고 있던 어느 날 문득 병실 문이 열리더니 정말 오래간만에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순간 반가운 감정보다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렇게 오래 연락 없던 사람이 이제 와서 그것도 할머니가 숨을 몰아쉴 정도로 위독해진 시점에야 얼굴을 비추다니 도대체 얼마나 뻔뻔해야 그런 표정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건지 제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버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 옆에는 또다시 바뀐 여자가 나란히 서 있었고 그 여자는 무척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얌전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간병인인가 싶었지만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제게 소개했습니다. 승수야, 이분은 이제 곧 아빠랑 같이 살게 될 사람이다. 네가 잘해야 돼. 내가 왜 처음 본 여자한테 잘해야 하지? 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할머니가 저토록 기다렸던, 그렇게 오기를 바라던 그 아들이 또 다른 바뀐 새로운 여자와 함께 병상 앞에 서서 그런 말부터 꺼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여자는 수차례 숱하게 바뀌었지만 결혼하겠다는 여자는 그 여자가 처음이었죠. 인상도 고약한 게 보통 애기가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속은 이미 뒤집혔고 말끝마다 그 여자는 아버지께 했던 간드러진 목소리로 사람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어머님, 이제야 찾아뵈서 죄송하네요. 그 이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보살필게요. 그 여자의 목소리는 제 귀엔 새빨간 거짓말로 들렸고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자연스러웠습니다. 노림수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그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닌 것쯤은 저도 마냥 어린아이가 아니었기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고단수의 노림수를 지니고 있는 여자였지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어머님 괜찮으세요? 라며 눈물을 보이는 척했고 간호사에게 수시로 약 시간을 물어보며 자상한 척 굴었습니다. 병실 안에서 말하는 태도며 목소리며 마치 세상에 이런 효부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온갖 정성을 다하는 척했지만 저는 그 모든 모습이 어색할 만큼 계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여자는 곧 돌아가실 할머니라는 전제를 이미 품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애도보다 기대가 깔려 있었고 차마 말로는 하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할머니가 없는 이유의 계산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행동 하나하나가 단 한 번도 할머니를 위해 눈물 젖은 밥을 지어본 적 없는 사람이 내는 가짜의 향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더욱이 할머니는 그 여자의 속내를 누구보다 빨리 알아차리셨습니다. 평생을 사람 속에 치여 살아오신 분이셨기에
겉으로는 어지간한 척 다 받아주시는 듯 했지만 눈빛은 이미 모든 걸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 여자가 보여주는 가식적인 눈물, 지나치게 부드러운 말투, 쉴 새 없이 입에 담는 어머님이라는 호칭까지 할머니는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끝까지 그 여자를 면전에서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승수야, 아버지가 선택한 사람이다. 어차피 내가 없으면 네 아버지는 저 사람이 돌보잖니. 그러니 너도 아버지 신경 쓰이게 하지 말어. 그렇게 말씀하시곤 숨이 가빠지는 와중에도 손을 꼭 붙잡고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아가, 우리 아들 좀 잘 부탁한다. 저 녀석 속은 열인데 겉으론 참 모질어. 그리고 우리 승수는 말 안 해도 참 괜찮은 아이다. 그 애가 혼자 힘들게 컸어. 앞으로라도 네가 따뜻하게 잘 대해주면 내가 눈 감고도 편안하겠구나. 그 말에 그 여자는 눈가를 닦는 신용을 하며 어머님 꼭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던 제 마음은 식은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조차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할머니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연기하듯 받아내는 그녀의 모습에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숨막히도록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바로 다음 날 밤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저는 병실 소파에 반쯤 잠든 채 새벽을 보내고 있었고 커튼 너머에서 들리는 속삭임에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는 잠들어 계셨고 병실 문틈 사이로 작게 열려있던 화장실 쪽에서 아버지와 그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알아듣지 못했지만 다음 순간 그 여자의 말이 제 귓가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노인이 왜 이렇게 목숨줄이 질겨? 분명 며칠만 돌보면 세상 떠난다고 했잖아. 대체 언제까지 내가 묶여야 하는 건데? 미안해. 조금만 참아봐. 그래도 작은아버지가 말하길 아버지가 물려준 어머니 이름으로 된 땅이 있다고 했잖아. 어머니 나밖에 모르셔. 그 땅 분명히 나 줄 거야. 그게 지금 개발돼서 가격 꽤나 올랐다고 하더라고. 어차피 눈 감을 사람 조금만 더 신경 좀 써줘. 노인 얼굴 봤잖아. 곧 머지 않았다니까. 아버지가 다시 돌아온 진짜 이유는 할머니가 살아생전 조용히 숨겨두었던 땅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난 뒤였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단순한 이름 하나 찍혀있는 작은 밭이었지만 그 땅이 재개발 구역으로 묶이며 가치가 급등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그제야 할머니의 존재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를 데리고 당당하게 병실로 들어왔던 이유는 바로 그 땅을 가로채려는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의심이었지만 며칠 사이 들려오는 대화와 서류를 몰래 확인한 뒤 저는 모든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병실 밖 복도에서 간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소곤거리며 이야기했죠. 이제 남은 건 서명 하나야.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네가 옆에서 잘 유도만 해. 이름만 쓰게 만들면 돼.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니를 단 한순간도 진심으로 걱정하지 않았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부추기는 여자, 그리고 그 둘이 함께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재산에 달려들고 있는 그 광경에 저는 이가 갈릴 만큼 분노했습니다. 저런 사람도 아들이라고 감싸기만 했던 모양새가 참으로 할머니 인생과 정성이 아까웠습니다. 차라리 고모들한테 서운하게 하지 않았음. 고모 손에서 편하게 있었을 텐데. 바보 같은 할머니. 하지만 그 상황을 목격한 건 저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병실 안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린 채 눈을 감고 계셨던 할머니. 그분도 사실 모든 걸 듣고 계셨던 겁니다. 숨결은 고르셨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날 밤 저는 그 떨림을 알아채지 못한 것이 못내 후회로 남습니다. 다음날 아침 할머니는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승수야, 할미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장롱 속에서 꺼낸 편지처럼 바스라졌지만 그 안에는 평생을 가슴에 묻어두었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쉰 뒤
마른 손으로 제 손등을 덮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다 들었지? 나도 다 들었다. 네 아버지, 그리고 그 여자,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내가 사람 잘못 키운 죄를 지었구나. 난 이래서 눈을 감을 수가 없어. 절대 그것들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 할머니의 눈에 이슬이 맺혔고 그 눈물은 주름 사이를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자식을 향한 실망이자 손주에게 물려주게 될 상처에 대한 사죄 같았습니다. 승수야, 이제 할머니가 죽기 전에 너한테 다 말해줘야 할 것 같다. 네 엄마, 그 사람 말이다. 내가 잘못 말한 거야, 그거. 사실은 그렇게 할머니는 제 인생의 모든 전제를 무너뜨리는 단 하나의 진실을 제게 털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실은 말이다. 돌이켜보면 네 엄마가 너희를 두고 간 건 사실이었지만 그게 바람을 피워서도 아니고 다른 남자 따라간 것도 아니었다. 네 아버지가 먼저 바람이 났던 거다. 그걸 견디다 못해 결국 집을 나간 거야. 할머니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 몸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간 머릿속에서 각인되다시피 새겨졌던 진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를 버리고 동생을 외면하고 자기를 위해 떠났다고 믿었던 어머니가 사실은 외도한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고 쫓기듯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다니. 그 한 문장은 제 평생을 통째로 부정하는 파도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왜 이제서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할머니 왜 날 속였어요?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구나. 미안하다. 제 목소리는 떨렸고 분노와 눈물이 얽혀 제 안에서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할머니만 아니었으면 전 엄마를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분을 버리고 살진 않았을 거라고요. 전 엄마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평생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미안하다고만 하고 눈물만 떨굴 뿐. 저는 세상에서 가장 걱정했던 할머니가 그때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도 밉고 원망스러워서 자리를 떠나가 버렸고 숨이 막힐 것만 같았습니다. 어른들은 어떻게 저마다 자기 이익만 쫓는 사람들 뿐일까? 그들에게 이익 없이 한 번이라도 진심인 적은 있었을까? 어린아이에 순수했었던 게 어른이 되면 어떻게 계산적으로 감쪽같이 사라져버리는지 참으로 괴롭기만 했습니다. 어머니를 그동안 미워했고 원망했는데 그게 다 오해였다고 한들 내가 이제 와서 어머니를 볼 수 있을까 자책감이 앞섰죠. 차라리 아무것도 밝히시지 마시고 떠나가 버리시지. 할머니가 밉고 원망스러운 와중에 저는 가슴이 메어져 오는 것 같았고 그래도 일단 할머니가 삶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지킬 사람은 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할머니 병실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할머니가 이상했습니다. 이미 입술은 굳어 있었고 눈꺼풀은 반쯤 감긴 채 미동조차 없었어요. 그 따뜻하던 손이 언젠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그 손이 제 손 위에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이라도 뭐라도 다시 말해주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제게 가장 아픈 진실을 남긴 채 마지막 숨결과 함께 떠나셨습니다. 너무 늦은 진실 앞에서 저는 무너져 내렸고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부짖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물어볼 수 없는 그 말들, 다시는 확인할 수 없는 기억의 파편들 속에서 제 손은 호공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2가지 선물이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낡은 자물쇠로 잠겨있던 집안 창고 안에 있던 커다란 박스였습니다. 녹이 쓴 자물쇠를 조심스럽게 풀고 박스를 열었을 때 안에는 수십 통의 편지와 오래된 앨범, 그리고 손때가 묻은 옛 물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흰 봉투에 곱게 담긴 유언장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남긴 유언장은 짧고 단단한 문장이 이어진 한 편의 생애 고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속에는 땅의 소유권 이전 서류와 함께 저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승수야, 너는 너무 착하고 강한 아이다. 너만은 세상에 치이지 않고 제 길 걸어가길 바란다. 이 땅은 내 전부였다. 네가 쓸모있게 쓴다면 할미는 더 바랄 것이 없다. 그토록 힘겹게 찌든 이불에 몸을 웅크리고 지내시던 할머니가 그 속에서 저와 함께 굶고 아껴가며 버텨낸 삶 속에서 그렇게 많은 걸 모아두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던 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제게 주신 그 마음이 너무 늦은 회원과 진실을 감추는 대가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도 주지 않은 땅, 살아생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셨던 재산을 모두 저에게만 남기신 그 결정이 저는 감사함보다 쓰디쓴 원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안의 미움은 이제는 어머니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정은 돌아서서 오롯이 할머니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편, 내 가족이었던 그분이 제가 가장 미워하게 만든 그 사람을 철저히 지우고 가둬놓았다는 사실에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그 박스를 열었을 때 저는 제 삶 전체가 얼마나 조작된 진실 위에 세워졌는지를 비로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기억조차 하지 못하던 어린 시절 형과 함께 웃고 있던 사진들이 차곡차곡 들어있었고 그 아래에 낯선 봉투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미국에서 날아온 편지들이었습니다. 우편 소인이 찍힌 날짜는 제가 초등학생이던 해부터 시작되어 고등학생이 되던 해까지 수십 통이 넘는 편지들이 먼지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열어 읽기 시작한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문장은 사랑하는 내 아들 승수에게로 시작했고 끝은 언제나 엄마는 오늘도 너를 사랑하고 그리워한단다로 마무리되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매번 다르게 흐려진 잉크와 손글씨의 떨림은 그분이 매일같이 저를 생각하며 울었고 보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으며 그저 한 줄 답장을 받기 위해 기도하며 살아오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네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였단다. 너는 어릴 때 두부보다 감자 건더기를 더 좋아했었지. 생일은 잘 보냈니? 나는 매년 너 없는 생일상을 혼자 차려. 초는 하나만 켜두고 너한테 속삭이듯 생일 축하한다 말해. 언젠가는 네가 이 편지를 다 읽게 될 날이 오리라 믿는다. 엄마는 절대 널 포기한 적 없어. 그 문장들을 읽으며 저는 결국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가슴을 찢듯 터져나오는 울음을 세월을 뚫고 와 닿은 어머니의 목소리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든 편지를 숨겼고 제게 단 한 줄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잊지 않았는데 저는 그분을 지워버렸습니다. 하염없이 미워했고 외면했고 존재조차 부정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날 창고 한가운데 무릎 꿇은 채 편지를 품에 안고 엉엉 울던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괴로운 감정을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봉투를 열었을 때 저는 그 안에 담긴 진실 앞에서 더는 무너질 틈조차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진실은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었죠. 그분은 외도도 거짓도 없이 단지 남편의 배신과 시어머니의 냉대 속에서 쫓겨났던 사람이었습니다. 편지 속엔 이런 구절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너를 데리고 가고 싶었단다, 승수야. 하지만 네 아버지와 할머니가 절대 너를 보내지 않겠다고 울부짖었고 내가 낳은 자식을 데려가겠다고 법정까지 가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내게 현실은 너무나 잔인했단다. 그래도 언젠가는 네가 내 마음을 알아줄 날이 올 거라 믿었단다. 한 줄 한 줄을 읽을수록 제 안에 박혀있던 어머니에 대한 징후는 부끄러움과 죄책감으로 녹아내렸고 가슴속 깊이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감정들이 뜨겁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오해와 단절이 결국 누군가의 이기심과 침묵 속에서 만들어진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이렇게 멍하니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헤어질 운명이 아니었다는 걸 어머니가 쓴 수십 통의 편지들이 증명하고 있었기에 이제라도 그 손을 잡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누군가 갈라놓은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더라도 그 사랑이 진짜였음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할머니 장례를 치르고 집 정리를 막 끝낸 참에 그 집안 거실에서 다시 한번 제 심장을 조이는 장면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당당히 새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저에게 정식으로 소개했습니다. 너도 이제 성인이니까 말하지만 이 사람하고는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었어. 네 엄마 떠난 이후로는 몇 번 내가 방황하다가 나중엔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어줬기에 내가 버틸 수 있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편지에서 보았던 이름, 어머니가 바람을 알게 된 날, 목격한 여자.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아버지 곁에 서 있는 이 여자라는 걸 저는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비록 많은 여자들이 아버지 옆을 점령을 했어도 결국 그 여자가 원흉이었던 것이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내쫓으면서까지 진정으로 빠져들었던 여자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던졌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땅 얘기하시러 오신 거죠? 그렇게 입을 연 아버지는 할머니 유산 얘기로 말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네가 할머니한테 받은 그 땅은 아버지 몫이어야 하는 거다. 법적으로 보면 그렇다. 어차피 내 것이 다 네 것이나 마찬가지지. 넌 아직 사회초년생이고 내가 그걸 관리해주면 좋지 않겠냐. 시꺼먼 속에 다 보이는 아버지의 가짜는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건 아버지 거고 제 건 제 거지요. 죄송합니다만 할머니께서 제게 주신 땅은 절대로 아버지에게 줄 수 없습니다. 할머니는 저한테 주셨고 그 이유를 저는 지금에서야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왜 어머니를 그렇게 몰아세웠는지 이제 다 알게 됐어요. 엄마가 바람이 아니라 피해자였고 그 옆에 계신 여자분이 그 당시 바람 상대였다는 것도요. 왜 엄마한테 그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워주셨어요? 왜 날 그분을 그렇게 미워하게 만드셨어요? 내 엄마인데 그래도 아버지한테는 2명의 자식을 낳고 부부로 살았던 분이셨는데. 제 말에 아버지는 얼굴이 굳었고 짧은 침묵 끝에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할머니 말씀만 믿었을 뿐이다. 나는 뭐든 할머니가 하라는 대로 했고 그게 전부야. 날 원망하지 말고 할머니를 원망하려무나. 끝까지 할머니 핑계시네요, 아버지는. 그 말은 핑계였고 동시에 회피였습니다. 책임을 외면한 삶, 진실에 눈 감은 시간이 만들어낸 비겁한 변명이었습니다. 저는 더는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는 그 집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견딜 수 없었고 거실에 앉아있는 그 여자의 시선 하나하나가 숨을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시던 그 따뜻한 공간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남은 것은 진실을 외면한 채 제 몫을 탐내는 가족의 자네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짐을 싸서 나왔고 서울 변두리의 좁은 고시원에 몸을 눕혔습니다. 쉴 틈 없이 좁아터진 방 한 칸, 냄새밴 이불, 옆방 소음까지 그대로 들려오는 싸구려 고시원이었지만 그곳은 오히려 제 마음을 가라앉히기에 충분했습니다. 혼자 남겨졌다는 허탈감,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관계들이 거짓으로 무너져 내렸다는 절망, 이제는 정말로 나 혼자뿐이라는 현실이 벽지처럼 온몸을 감싸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 많은 편지들,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용서해달라고 써내려간 그 마음을 마주한 이상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을 내 삶에서 지워버린 지난 날들이 너무나 미안했고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고 죄송합니다 엄마 하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우편번호, 미국 주소, SNS, 각종 검색 사이트까지 밤을 새워가며 정보를 뒤졌고 그러다 외가 쪽 친척인 사촌 이모와 연락이 닿아서
마침내 미국 동부의 한 도시에서 어머니가 재혼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새 가정을 꾸리셨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계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내 자리는 없는 거구나. 어머니는 아마 날 잊었겠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자 허탈함과 공허함이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없구나. 그렇게 저는 또다시 고시원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다 끝난 것만 같았지요. 제가 무슨 염치로 이제 와서 어머니께 연락을 한다는 건지 스스로가 참으로 뻔뻔스럽게 느껴졌기에 이제 어머니와 연락이 닿는 것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홀로 서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다시 시작하려 했을 때 하지만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낯선 국제번호가 뜨길래 국제 스팸인가에서 받아서 분풀이로 심한 소리를 해주려고 했더니만 뜻밖의 사람이었습니다. 너 설마 내 아들 숭순이? 어머니였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이 저는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고 저는 그분의 목소리를 바로 알아보고 제 어머니인 줄을 알아보았습니다. 여전히 젊고 낭랑한 것이 세월이 무색하게도 어머니의 젊은 시절 목소리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소식을 들은 즉시 제게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숨죽여 울기만 했고 어머니께서는 우시면서 바로 한국에 가겠다고 제일 빠른 비행기표로 저를 보러 한국에 도착하겠다고 했고 정확하게 3일 후 그토록 기다렸던 어머니를 드디어 공항에서 마주친 순간 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멍하니 서 있다가 그 품에 안기자마자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어디 보자. 네가 내 아들 숭수구나. 우리 아들 어쩜 어렸을 때 모습 그대로 컸니? 아니 훨씬 멋있어졌어. 늠름하고 멋있고 우리 세상 먼저 떠난 승재 얼굴도 보이고.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엄마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게 다 할머니 말만 믿어서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제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어머니는 저를 껴안고 함께 우셨습니다. 그 품은 어릴 적 기억 속 따뜻했던 그 손길 그대로였고 그 눈물은 세월을 넘어 저를 감싸 안아주는 첫 번째 용서였습니다. 어머니는 공항에서 가까운 호텔로 잡았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있으며 밤새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한국 곳곳을 어머니와 같이 다녔고 밤에는 얘기를 해도 끝이 없었지요. 그리고 어머니는 제 사정을 모두 다 알게 된 뒤 가슴 아파했고 어머니를 미워하게 된 게 다 할머니 때문인 것을 알면서도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도 아무 말 없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모두 다 잊고 같이 가자. 미국으로 가자 숭수야. 이제는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게 되었잖니. 늦었지만 함께 살아보자. 그 말은 제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안겨주었고 저는 망설임 없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게 들어간 대학교에 자퇴서를 내놓 미국에서 계속 학업을 유지하고자 마음먹었고 그렇게 저는 어머니를 따라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공기 속에서도 그 품은 익숙했고 따뜻했습니다. 놀랍게도 어머니의 미국인 남편, 그러니까 제 새아버지와 그분의 두 자녀, 의붓 형제들은 저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그들은 무뚝뚝한 제 행동조차도 자연스럽게 받아주었고 식탁에 앉을 때마다 너도 가족이야 라고 말해주는 그 따뜻한 시선이 저를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완전히 받아들여졌다는 감정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다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생활은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고 버거웠지만 어머니가 제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매일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낮에는 영어가 채 익숙지 않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도서관에 남아 책을 붙들고 씨름하면서도 저는 마음 한편으로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나는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하고 있구나. 그렇게 몇 해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연락이 하나 왔습니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아버지였습니다. 오랜 시간 서로 연락조차 하지 않고 지내왔기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통화 내용은
자식에 대한 제 걱정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고 오로지 다름 아닌 그 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너 미국 갔다고 얘기 들었다. 너 편한 대로 사는 건 내가 뭐라 할 게 아니지만 할머니가 준 그 땅 말이야. 너 혼자 가질 수는 없는 거다. 반이라도 다오. 반은 무조건 내 몫이다. 안 주면 소송을 걸 수밖에 없어. 부자 사이 간의 개싸움을 원하지 않거든. 순순히 내놓는 게 좋을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제는 아무 감정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실망도 아닌 그냥 하나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게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마음껏 해보시죠. 너 이 자식 키워준 애비 심정은 조금도 생각 않고 널 버리고 간 엄마 곁에 가서 호의호식한다고 이제 눈에 뵈는 것도 없냐? 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셨다고요? 아버지는 키운다는 의미를 잘 모르시나 봐요. 아버지는 청춘 사업하시느라 박해만 전전하셨고 키워주신 건 할머니시지요. 오죽하면 아버지밖에 모르던 할머니가 제게 땅을 다 주시고 가셨는지 곰곰이 꼼꼼히 생각해보세요. 이 자식이 어딜 내비를 가르치려 들어? 지금 내가 주식 투자 실패해서 전 재산 잃었다고 너까지 나를 우습게 보는 거냐? 아버지는 이미 주식 투자에 실패해서 전 재산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 뒤로 새어머니도 조용히 짐을 싸서 떠났다고까지 말끝에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누구도 더 이상 아버지 곁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딱히 통쾌하지도 안타깝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고 죄는 반드시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되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걸 저는 지금껏 살아오며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더 이상 연락받지 않았음했기에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미국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한 뒤 공인회계사의 시험에 합격했고 지금은 중견회계법인에서 정식 회계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꿈 같았지만 현실이었고 그 현실을 이끌어준 건 결국 다시 만난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곁엔 지금 마음이 따뜻하고 웃을 때 제게 세상에 다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좋은 사람, 제 아내가 함께 있습니다. 서로의 과거를 존중하며 앞으로의 삶을 함께 설계하고 있는 지금 저는 어쩌면 그토록 바라던 가족이라는 단어를 이제야 진정한 의미로 품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아주 가끔은 한국을 돌아봅니다. 그 시절은 참으로 까마득하고 멀게만 느껴지지만 그 기억들이 여전히 가슴 한켠을 아릿하게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좋지 않은 기억들이 대부분이었고 특히 할머니에 대한 감정은 오랜 시간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분은 분명 저를 속였습니다. 진실을 감추고 어머니를 미워하게 만들었으며 저의 어린 날들을 왜곡된 감정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분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제가 살아남을 수 없었을 거라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독한 가난 속에서 누구보다 저를 끌어안아 지켜주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셨던 그 사람은 분명 저의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도 그 점을 잘 알고 계십니다. 때때로 어머니는 저를 보며 조용히 말씀하시곤 합니다. 승수야, 네가 어떤 마음인지 엄마도 다 안다. 하지만 할머니가 너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알기 때문에 엄마도 이제는 다 잊기로 했다. 원망하지 말고 그분을 마음에 잘 담아두렴. 그분도 결국 너를 사랑했던 거니까. 그 말을 들을 때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가슴 어딘가가 따뜻하게 젖어드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을 속이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기로요. 그렇게 사는 것이 비로소 나 자신을 구하는 길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서 복잡한 감정을 남긴 분이지만 그분이 제게 베풀어 주신 희생과 사랑만큼은 진실이라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밤 기도합니다. 부디 하늘에선 그 어떤 후회도 아픔도 없이 편히 쉬고 계시기를.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삶의 진심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연희님들께 감사드리며 제 사연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